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대모사 인터뷰 하기 전에 예.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평소에 어떤 샴푸 좀 쓰세요? 샴푸 꼭 나는 이것만 쓴다. 난 다른 거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 20대, 30대들도 탈모 고민이 많습니다. 전 탈모 샴푸 쓰고 있습니다. 머리 숱 빠지는 거. 그렇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아, 그것도 특정 제품만 써요? 요즘에 좀 많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쓰긴 쓰는데 아무튼 네네네. 탈모 방지를 위해서 샴푸를 좀 고른다. 그렇습니다. 관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샴푸 얘기를 왜 했냐면 갑자기 정치권에 네. 샴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특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갑자기 샴푸의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됐습니다. 이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오늘 한식으로 예.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위기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갑자기 샴푸 주인공 됐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일본산 샴푸를 많이 쓰신다고 알려졌어요. 지금 갑자기 뭐 제보자 얘기를 통해서 이 샴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물론 언론사에서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증언만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 예. 오히려 저는 대묻고 싶고요. 예. 윤석열 정부야말로 일본산 오염수로 머리를 감은 게 아니냐. 아. 어떻게 오염수 방류된 마당에 예, 이게 예. 한마디도 어떻게 못합니까? 예, 이건 비정상적이죠. 샴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는. 예, 유언비어에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다른 사안. 경기지사 시절 휴일 공관 식사 의전 이것도 역시 제보자의 폭로 내용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어찌 된 일방적인 일입니까? 증언이죠. 예, 증언인데 어찌 된 증언에 불과한 걸 갖다가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오. 진행하면 안 되겠죠. 일입니까? 증언에 불과하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답변이시네요. 그러면은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는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의 폭로 관련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사회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저에 대해서 샴푸의 요정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요정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예. 왜 밥 사 먹은 것 같다 영수증 휘발된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편파적인 거죠. 아, 약간 불만적이에요. 그리고 오염수는 예, 예. 이순신 장군께서 어렵게 지킨 바다를 예.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태평양 연안에 예.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무엇보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조만간 일본 해로 바뀔 것 같아요. 오. 일본 해와 백두산이 굉장히 위기감으로 예. 느끼게 되는데 정부는 도무지 그걸 느끼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미국 정부하고 캐나다 정부도 별 얘기가 없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셨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끊어버려. 끊어버리죠. 자, 다음은요.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이죠. 한 장관 연결해 봅니다. 나오셨죠, 한 장관? 예, 한동훈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유독 얼굴이 하얗게 나오시네요. 저요? 예, 제가요?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진 의원이 한 장관을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 장관께서 누구? 모르십니까? 김 누구요? 김용진 의원이 모르십니까? 김영선이요? 측근인데 그 모르시는 분. 수돗물 드셨던 분 아닙니까? 다른 예, 분 잘 얘기를 모르고 하시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신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비평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이요, 이른바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측근 핵심 그룹인 7인의 멤버거든요. 7인의 멤버는 아십니까? 누구요? 모릅니까? 네, Who are you? 물을 7인 수밖에 멤버 없습니다. 중에 김남국 의원은 있는데 아십니까?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으로 모르겠다. 대박 터지셨던 분 아닙니까? 아이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도 모르신다고. 누구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과 만날 때마다 설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받아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 민주당은 바둑에 비유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 그냥
화투패가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받아치시. 저질 화투패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장관이 지금 정치인 다 됐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 혹시 정치 데뷔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 본분에 맞게 처신하겠습니다. 혹시요 최근에 사실은 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명단에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지율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장관직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까지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바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누구 그거는 좀 검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 누구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모른다고. 뭐 전화 왜 끊어졌습니까 갑자기? 예. 자 마지막으로 조만간 에세이집을 발간한다고 예고가 됐어요. 조 작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출신 조 작가입니다. 혹시 조 작가란 이 호칭이 좀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 작가라고 불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작가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벌써 4번째 책을 내시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책을 내십니까? 지난 10년간 화살이 꽂힌 채로 예.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오. 길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요. 예. 디케의 마음으로 예.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검찰이 법치로 포장된 검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얼마나 좀 많이 팔릴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책이요. 예고된 이 에세이집. 책 이름이 DK의 눈물인데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출간한 책은 DK의 눈입니다. 물자 하나만 빠져 다른데 제목이 굉장히 흡사한데 더군다나 당시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의 추천사를 조 작가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표절 아니냐 이런 약간 지적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MBC와 MBN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얼마 전에 따님인 조민 씨 기소가 됐는데 뭐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활동에 굉장히 전념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좀 지적을 합니다. 조금 너무 좀 약간 뭐랄까요? 너무 뭔가 힐링 이런 쪽이 아니냐. 그런데 이 따님의 유튜브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어떻게 보느냐? 예. 유튜브 어플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구독과 좋아요 이 생각 듭니다.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싫어요 누르는 분도 있고 좋아요 누르는 분도 있는 게 예. 유튜브 상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빠이신 조 작가께서는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책에 적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가요. 쪼개진 한국이에요. 근데 일은 일본에서 벌어졌죠? 근데 다른 나라 언론도 우리나라 보고 쪼개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계속 뭐가 바다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럼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나가 있는 이 현장 기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MBN이 지금 기자를 보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규원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자, 박규원 기자 지금 현장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도로 끝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경찰도 순찰을 돌며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이상 원전에 접근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늘 1시 3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機器の故障あるいは何かトラブルがございましたら一旦立ち止まるという姿勢のもと中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오늘부터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17일 동안 방류해 총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는 12년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22일부터 오염수 희석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훨씬 밑돌아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됐고 앞으로 계속 방류가 진행될 텐데요. 인근,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2년 전 원전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나미에마치라는 마을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대피가 끝나고 일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마을은 한적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보이고 버려진 집도 많았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10년 넘게 마을 재건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방류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帰ってきてる人少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をやるとまた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みんなが危ないって思っていても安全だと言われて今ここに暮らしているわけで、私はこれからもここに暮らそ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 앞에선 반대 시위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박규원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뭐 설명도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 일본 분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좀 감지가 좀 되네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글쎄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딱 뭐가 갈라진 거 아닌가?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영상과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방류 부담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육지에 보관하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지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불러올 반인류적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 어제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에서도 오늘 뭐 조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다들 얘기를 내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담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도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역할,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본청 밑에서 꽤 큰 시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선동 정치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런 모습입니다. 뭐 한참 됐죠? 이런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갈수록 조금 더 뭔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수위가. 자, 이런 모습 전해드렸고요. 우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방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뭐 그전부터도 했지만 방류가 이미 오늘 시작이 됐고, 이런 이상 민주당이 지금 규탄 여론전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정도 돼 있고요. 근데 이런 규탄 여론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산업 시장만 더욱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요. 방류 이후에도 지금 정부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과 지지하는 거 아니다. 또 어제도 설명이 있었어요. 지금 뭐 말이 애매해요.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찬성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방류 이후에도 아마 이 애매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딱 갈라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정치권은 갈라져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에는 우리 정부의 그 애매한 태도가 분명히 영향을 준 건 맞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과학계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류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이 앞으로. 없다 이런 거에 그렇죠. 그리고 과학만을 믿을 수만은 없을 정도로 인류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계도 딱 갈라져 있고 단적으로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대학교도 교수들이 딱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느냐, 이 일본을 왜 붙잡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외교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 방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대학생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는 5년째 종군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자는 대학생들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반일 감정이 또 밑에 깔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이거 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수산물, 농산물 다 규제가 있는데 특히 현재는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도 아예 당분간은 일본산 수산물 자체 수입을 금지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 제안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그 시기도 2011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때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갈 때입니다. 2013년도에 알프스가 도입됐으니까 한 2년간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 다툼을 했어요,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2011년도에 그때는 이런 이제 수산물 제한 조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IAEA가 검증한 이후에 방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보다도 격상시키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제 다른 외교적 사안과 또 겹겹이 쌓인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외교적 사안과 같이 이제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좋죠.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막기 위해서 온 총 동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21년도 4월 13일 날 방류 결정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나가는 당시 대통령께서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이거 IAEA 검증 등을 위하면 괜찮다 이런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제소를 했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럼 어떤 제도적이고 외교적 실효적 조치를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 조치를 취해왔으면 그나마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조치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AEA 검증에 대한민국 대표들 좀 더 추가적인 참여를 한다든가.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더 안전한 방류를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의 이 공은 또 전혀 폄하하고 다시 또 예전처럼 전혀 실효적인 조치를 모했던 정부로 돌아가서 국내 정치용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의 활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수산물,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 피해만큼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소정 변호사 나와 계시고 윤경호 소장도 계신데 시간을 제가 많이는 안 드리고 한 1분씩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지금 이럴 때 우리 수산물 지금 소비가 안 되고 막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장님 너무 힘들다는 표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일단 소정 변호사 그다음에 윤경호 소장님 이 순서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의 공방은 필요 없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 유일한 대안은요.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그 괴담을 멈추는 거. 이게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이나 팩트로 보니까 이제 안전하다. 따라서 마음 놓고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식집이나 횟집에 가가지고 먹방이라도 하세요. 먹어야 된다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유일한 이게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말 한 집에 하나만 지적하면 이거는 이제 국제 보편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출은 주권 사항입니다. 주권상. 우리 중국의 55개 핵발전소가 50배가 넘는 삼중소를 황해로. 황해는 우리하고 붙어 있죠. 매일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중국 보고 방출하지 마. 이게 안 돼요. 중국의 주권사항이잖아요. 따라서는 탄핵하려면 일본의 기시다를 탄핵하든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야기합니까? 윤 대통령이 방출한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탄핵의 번지수가 틀렸다 지금. 그것까지 갑자기 또 곁들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윤경호 소장님.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든다는 하소연하고요.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 예를 들어 수산시장 이런 데 횟집 가서 보면 진짜 너무나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책이 지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국민 각자가 불안한데 그걸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따라갈 국민이 있나요?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전 낮지 않다고 봅니다. 먹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원 아니라 누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오늘 이후로 예. 일본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인데 예. 이거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저는 낮지 예. 않다고 봅니다. 예. 각자의 판단이에요. 예. 결국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전공 교수들조차도 반으로 나뉜다는 거죠. 뭐 현재로서는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죠. 다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둘로 확연히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주해양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2021년 수산물 전체 시장의 근 절반에 가까운 3조 7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산정이 또 달라지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양수산부는 불과 한 3천억도 되지 않는다. 3,500억.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련해 놓은 3천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뭐 논란의 여전히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 불안감이 정말로 불식이 되는 계기가 뭘까? 예. 결국 과학이죠. 예.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이걸 중단하겠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럼 방류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답은 없어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예. 일이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예. 무슨 얘기냐? 해양 방류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은 대기 방류를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본이 자기네 땅에 저장고에 땅에다 몇십 년간 그걸 놔두고 반감 그다음에 다시 반감이 돼서 삼중수소가 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또는 거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수준까지 자기네 땅에 보관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식의 의견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했어야 될 일이다. 왜? 우리는 바다를 바로 일본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처지니까 그런 얘기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뭔가 격하게 대립하는 건 또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어떤 피해라든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거를 예방하거나 뭔가 조질 취해지는 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이슈. 일본 오염수 방류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다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갑자기 정치권의 샴푸 얘기가 등장을 했죠. 앞서서 이상 토크도 잠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누가 샴푸 요정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샴푸 요정이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렸던 노래에 나오는 내용 같기도 한데 갑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는 이재명 대표 사진이 걸려 있고요. 자, 그럼요. 오늘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국민의힘에서 나왔거든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국민 혈세 법화를 활용해서 일본산 샴푸만을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님.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로 감고 나오셨습니까? 저거 저 용량에서 500만 원 이걸 녹화를 샀단 말이에요. 여기도 녹화로 어제 본사에 전화해보니까 재고가 양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으로 무슨 샴푸까지 들고 와서 서로 나도 이렇게 돌려다 보면서 뭐 샴푸 얘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정치와이드에서 이 제보자가 단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는데 손정욱 변호사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 샴푸를 지금 쓰면서 저게 이제 일제로 알려지잖아요. 일본 샴푸 쓰면서 입으론 반일 선동하느냐. 뭐 이렇게 또 딱 그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샴푸 쓰든 미국 거 쓰든 뭐 중국 거 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평소에 이재명 대표가 반일 선동을 이게 워낙 하니까 좀 이게 위선적이잖아요. 그렇게 반일 선동하면서 본인은 이게 일본 샴푸를 쓴다. 이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니까 문제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월급에서 개인 돈을 줬다면 지금이라도 이게 정빙하고 해명하세요. 왜 침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샴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샴푸를 샀다는 게 이것도 법인카드도 아니었어요. 그 제보자가 본인 카드로 사고 나중에 계좌이체를 비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계좌이체 받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당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무관 직원 이름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현금 어디 났느냐? 뭐 제가 보기에 특활비라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도지사가 특활비도 현금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비자금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 걸 카드 깡을 해서 만든 현금인가? 의문이 들잖아요.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소상하게 이 현금에서 났는지 이걸 이게 저는 소명해야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개인 카드 한번 까십시오. 지금 이게 모든 생활비를 전부 이게 공금으로 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이 과연 이게 돈 쓴 게 있을까? 선거를 그만큼 했는데 재산이 안 줄어요. 그럼 이게 본인 월급은 차곡차곡 다 모으고 전부 이게 나라 돈으로 사적인 생활비까지 다 쓴 겁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의심하잖아요. 본인이 이게 모든 사적인 집에 냉장고 과일부터 어머니 제수용품까지 모든 걸 공금으로 샀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 카드는 과연 이게 얼마를 썼는지 저는 공인이라면 최소한 이게 개인 카드와 김혜경 여사의 개인 카드까지 까서 이게 진짜 우리 생활비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소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저게 만약에 공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사적인 돈이 투입이 안 돼 있으면 그 공무원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공무원 돈이 들어갔으면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게 내 개인 돈으로 쓴 것이다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형법상의 횡령죄 내지 청탁금지법 유부장님 잠깐만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 목소리와 또 화면이 있는데 그것부터 좀 제가 소개해드리죠. 우선 어제 이 제보자가 정치와이드 인터뷰에서 요 샴푸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게 결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담정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면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배모 씨와 이야기를 나눴던 텔레그램이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거든요. 자, 이 제보자가 제공을 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정치와이드가 그걸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바로 어떤 내역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카드 결제 내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통장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샴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샴푸를 보시면요. 이 샴푸를 구매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83,000원 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똑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가렸어요.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그런 거는 이름을 좀 가렸는데 금액이 일치하죠? 날짜는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며칠 뒤에 계좌이체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아래는요, 저게 술인데 저게 제수용품 같은 걸로 보이죠? 아무튼 술입니다. 근데 금액은 18,400원인데요. 이것도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조금 더 지난 뒤에 똑같은 금액이 계좌로 이체가 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제보자가 정치와이드에 제공을 한 겁니다. 일치되는 금액, 날짜는 차이가 있고 한쪽은 카드 결제, 한쪽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이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거는요 그동안 의혹으로 알려진 법카 사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결제 방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공사 구분을 정확히 했느냐 이 범죄에서 보는 거죠. 거기에 무슨 샴푸를 샀느니 아니면 예. 술을 샀느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건을 이런 식으로 뭔가 뭐 가리켰는데 손가락 끝에 있는 거 보고 뭐 어. 이럴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인카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결제이든 간에 예. 어찌됐든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미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선거 직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게 나왔을 때 아마 보수층이 아닌 중도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층 중에도 혀를 끌끌 차면서 아마 고개를 돌렸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0.76%의 차이였나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생긴 거에는 아마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그리고 이런 식의 불투명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걸로 비춰지는 행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 이미 한번 난도질이 된 게 또 난도질이 되는 거 이게 맞느냐?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여전히 제1야당의 대표이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경찰 수사에서 당시에 이 배모 씨 위에 있었던 여성이었죠. 아마 그분은 실형을 받았고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썼다고 했던 당사자는 김혜경 여사는 아직 지금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권익위에 그 제보자인 배모 씨가 별도의 문제 제기를 했다면 별도의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건 또 다시 추가 혐의로 또 그러면 경찰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엔 다시 되풀이합니다만 크게 봐서 결국은 공사 구분을 제대로 했느냐? 그럼 지금은 잘 되고 있느냐? 결국 이런 식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건 약간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하고도 다른 맥락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돈의 출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이제 공무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적인 일에 직원을 또 활용한 거, 부탁한 거 이 부분은 좀 따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관사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있으면 관사에 쓰는 물품은 또 공급으로 구입할 거 아니에요. 관사 관리 또 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있겠죠? 사실은 약간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에서 쓰거나 먹거나 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통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사가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있을 때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회계에 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분명히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더 법적 책임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한 사과는 김혜경 여사가 지인의 도움을 받은 그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사과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익신고를 했는데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기초조사를 권익위에서 합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그 해당 상임 분과에서 통과가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 종결할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를 결정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서는 뭐 담당자가 배정은 됐다 그러죠 지금요? 부패과에 배정이 됐고 그 부패과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조사한 이후에 결론이 나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통보할지 검찰에 통보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돈은 줄지 않는데 물건은 오게 되면 분명히 뭔가 이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니, 사실 이게 무슨 돈을 샀는가가 당연히 알거나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게 관사가 없다 보니까 관사에 들어온 물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비판은 덜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돈의 최종 출처가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에 경기도 공금이었다면 비자금이든 공금이었다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원들 개인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말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하기 어렵고 본인 돈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위일 테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궁금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들 지금 뭐 소개하고 드리는데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도 제보자가 뭔가 설명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뭐 다른 내용은 다 떠나서 이 배모 씨가 다른 비서들에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건 본인이 지금까지 저분이 공익제보자가 이번 지금 2차 폭로잖아요. 두 번째 지금 2차 폭로를 시리즈로 지금 언론사를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침묵을 유지하는 게 저는 일단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 배사무관이라는 그 여자분이 1심 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오면서 이게 촉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배사무관이 받은 이번에 사안은 식사 대접한 거에 관한 사안하고 그것을 허위 사실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법화 유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이게 또 촉발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이 공익제보자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그 법화 비리에 대한 수사의 대상은 김혜경 씨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분이 계속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주범은 이 지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이제 수사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권익위에다가 지금 공익신고를 또 했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금방 얘기한 이게 법화의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냐라는 것은 이게 지금 사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기왕의 법화에 관한 검찰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거하고 병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니까요.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직 아주 스캔들, 빅 스캔들 말고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작지만 굉장히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접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들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판단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줄어드렸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어제죠. 어제는 뭐 속보 형식으로 정치화에다가 좀 전해드렸는데 5번째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언제 갈 거냐? 이거 지금 신경 좀 버리고 있거든요. 자,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언제 출석하려나 날짜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오늘 오전에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근데 검찰은요. 아닙니다. 계획대로 오는 30일 조사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는 30일이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는 일정상 안 됩니다. 다른 일정 다 있어요. 꽉 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국 변호사.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검찰 소환 통보 날짜 이런 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잘못된 특권이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소환을 당했어요. 예. 근데 다음 주에 방송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못 가겠습니다 하면 예. 검찰이 제보고 이게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아니 검찰이 오라는데 방송 일정이 스케줄이 다 짜 있다고? 예. 못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의 당무 일정이 뭐가 있어요? 그날 이게 일본에 뭐 처리수 방문한다고 데모하고 이게 일정입니까? 이런 시간에 조사받아야죠. 본인이 당무가 뭐가 있는지. 예. 그러면 이게 당무 본인이 조사받으러 가면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말이 안 되게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수사는요. 예. 다 이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갑자기 온다면 300쪽의 질문지가 있었잖아요. 예. 질문지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오겠다. 원래는 오늘 오전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준비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간다. 이게 송영길 대표 전략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본인이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했으면 예. 검찰이 오라는 날짜에 당당하게 가십시오. 뭐 구차하게 뭐 내일 가겠다 기습적으로 아니면 이게 다음 주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조사에 응하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경호 소장님, 일각에서는 검찰이 30일로 날짜를 특정해서 그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게 9월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나 보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날짜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여러 권한 행사가 정치적이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다 이런 이제 공세를 그런 걸 근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표결 안 하겠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예. 퇴장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예. 그건 매를 버는 거일 수 있으니까 예. 표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회기 중 아닌 때는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쭉 수사를 진행해 온 일이라면 8월 중에 뭐 체포동의안 내놓고 예. 뭐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기가 중간에는 아니면. 회기를 멈출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는 뭐 이미 서 변호사님 진단이 분석이 있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정해진 날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검찰의 이 수사권 권한 행사가 과잉이다. 이건 부당한 거다. 거기다 불만 표시입니까? 공정하지 않다. 이번에 어찌됐든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이 부른 게 5번째죠 아마. 성남FC 한 번. 5번째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2번. 백현동도 있어. 백현동 1번. 이번이 쌍방울. 이번에는 쌍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정도나 뉴스를 세세히 본 분들이 아니면 아니 이번에는 무슨 명목으로 검찰에서 부르는 또 거야? 왔나? 왜 또 가는 거야? 예.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야당 대표를 뭐 언제 재판에 무슨 명목으로 기소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불러 이제 이런 식의 여론도 일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겨냥을 해서 검찰의 권한 행사가 과잉이다. 그리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제 그걸 이렇게 정해진 날에 오라는 걸 나 그날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니 일반인 같으면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없죠. 무슨 뭐 부모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이런 거 아닌 한은 불가능한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날짜가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날짜가 나왔냐. 이런 게 검찰이 너무 계산적이고 정치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를 하는 거에 다 한뭉들이의 연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찬 변호사께 짧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그 관련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뭘 말씀해 주시면 좋겠냐면 만약에 30일 통보했는데 안 갔어요. 지금 가면 안 갈 분위기잖아요.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검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안 가게 되면 다시 통보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안 가면? 통보. 그게 다 수사보고로 적혀서 달립니다. 나중에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계속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계속 안 가면 불리해진다. 그렇죠. 원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게 언론에 먼저 나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아마 당사자 측에 통보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것 같고 사실 30일 날 소환 통보한 검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바는 있어요. 정치적 입장이 아니고 29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혹시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게 되면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러면 거죠.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했던 부분에 대한 그 인정 여부를 묻거든요. 거기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예 그렇게 29일 날 재판을 보고 30일 날 그걸 묻는 게 맞는 것이고 그걸 듣고 어떻게 나온지에서 판단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검찰이 이 30일 날 정하게 된 건 다시 말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29일 날 늦어지게 된 건 지난 7월 24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8월 8일, 8월 22일 이게 재판이 계속 늦어졌잖아요. 지금 세 번째인가요? 그것은 글쎄요. 민주당 측 영역 내에서 벌어진 뭐 부부싸움 내지 뭐 변호사의 사인 공방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 24일 날 나가겠다 하신 말씀은 마찬가지로 이화영 부지사 이 재판 이전에 검찰의 신문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그 질문을 다 들어보면 뭘 묻고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의 재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저 부분은 검찰 이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뭐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에 고위공직자가 선거에 관련돼서 정부에 일을 하는 어떤 공직자가 선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우리 정치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보셨어요. 다음 주제가 그거 관련된 걸까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인데 키워드가 일부러일까입니다. 일부러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 여당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뭐 정기 세미나, 그다음에 주제는 부동산과 뭐 교통정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내년 총선 좋은 여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장관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노란색으로 된 글자는 더 나가죠.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 받는데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글쎄요, 이거 선거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이거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생각지 못하게 한 말일까요? 이걸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원희룡 장관이 거의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건 논란이 될 거 알고 한 것 같은데 예. 이 양평 그 고속도로 종점 문제 때문에 원 장관이 처음에 점수를 따는 듯하다가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밉보인 게 있어서 뭘 만회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뭐에 좀 이 쫓기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예.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때 그 발언보다 훨씬 더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좀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이 확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난리가 다 난 건데
이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걸 모르고 실수를 했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고 천하의 꾀돌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장관 전에 정치이잖아요. 대선도 출마했던.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예. 그 머리 좋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일타강사하는 분인데 그 머리가 다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는 뒤에서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뭐 별짓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 특히 이게 아마 로컬 행사인 것 같은데 로컬 행사에서 좀 방심을 했던지 아니면은 머리가 뭐가 좀 뒤엉켰던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이거요. 이와 관련해서요, 올해 초에 국회에서 또 이와 관련된 이 한 장관과 그다음에 당시에 야당 의원이 뭔가 나눈 대화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검사는 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네. 우리 장관님은 어디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국 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유기찬 변호사, 지금 오늘 원희룡 장관의 저 발언, 정치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은 알았겠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논란이 될 것은 알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당연히 판단했다. 민주당에서 비판하겠죠. 그런데 저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 전부 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 가가지고 여기 뭐 하겠다라는 게 다리를 논다고 치면 그 다리는 뭐 민주당 사람만 이용합니까? 국민의힘 사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적 없는 사람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국민 전체 봉사자라는 이런 역할을 못하면 역할 빼고 무슨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한 그 봉사자다 이러면 이제 이게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런 위반이 안 되는 게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뭐 국토부 장관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유치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도움 주겠다라고 한 거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럼 국회의원 누구겠어요? 민주당 분들이에요. 가보면요, 만약에 장관이 거기 다리 놓잖아요. 민주당 분들도 유치했다고 플랜카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적이 없는 다리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으면 여당 자체가 국민이 평가를 잘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바탕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자, 윤경호 수장님, 여기서 오늘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주목을 한 게 여당 간판으로 정무적 역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당 간판 들고 국민 심판을 위해서 힘을 다 바치겠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보다 훨씬 더 나갔죠. 그러면 이거 탄핵해야겠다. 민주당이 시비 걸 수 있죠. 공직선거법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언행. 근데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시비 걸 수 있죠. 내놓고 지금 여당 우리 다 같이 뭉칩시다 이런 거잖아요. 저 자리가 뭐 새로운 뭐 보수를 준비하는 모임인가 미래 어쩌고 하면서 그 여권 내에 아주 네트워크가 대단하다는 이영수라는 분이 사실상의 대표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언론이 있고 공개된 뭐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정말 승리를 위하여 뭐 거의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은 정말 고도의 계산을 하고 말을 던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본인에게 이걸 빌미 삼아서 탄핵 운운하는 시비를 걸기를 기다리는 걸로 저는 보여요.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아까 말한 정치적 중립의 가장 상징이 되어야 될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대통령과 총리와 부처의 장관 정도가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이 시비 대상이지 나머지야 뭐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원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이 나에게 공격을 해주라라고 계산하고 한 얘기로 저는 보여요. 소정욱 변호사, 혹시 원희룡 장관 총선에 나설 생각을 저렇게 표현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본인은 이제 당연히 나갈 걸로 보는데요. 여기 이제 두 분이요. 노무현 대통령 발언보다 더 심하다 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요. 토시 하나 안 고치고. 또 찾아오셨어요? 2004년 2월 24일 날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그 것을 발언이 큰 논란이 된 거죠. 기대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열린 우리당을 압도 지지해달라.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거 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 발언이 또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뭘 했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대통령에서 이랬어요. 이랬는데도 헌재에서 이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아니다. 따라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발언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보면 그때 그 당협위원장들이 출마 많이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직 역할을 하고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 국민의힘 찍어달라, 뭐 지지한다, 압도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강도가 다르다.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비교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특보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정 캠프에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열심히 내면 이것이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정상적이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달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저 얘기를 꺼낸지도 모르고 아무튼 아까 윤경호 선생님께서는 이거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 좀 해주세요. 이게 속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약간 논란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은 이런 건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좀 보시죠. Итак, новости последних минут. Возвращаемся к теме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авиац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имена всех пассажиров самолета Embraer, разбившегося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писке фамилии Евгения Пригожина и Дмитрия Уткина. Вот это сообщение, которое появилось. Asked about this by you. I said I'd be careful what I drink, what I wrote it. I don't know for a fact. 결국은 저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거를 역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지 반응을 이걸 어떻게 되는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왜 아무튼 숨졌죠? 프리고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했고 그 사이에 막 암살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또 이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추락해서 숨졌는데 이게 러시아 당국은 이거 추락사고다. 추락사고로 사망한 거다.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 쪽에서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됐을 겁니다. 이거 빤하지 갑자기 비행기가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우연히 그렇게 추락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우연히 이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혹시 그렇게 보나요? 푸틴 대통령은 뭐 진상을 알겠죠. 근데 알겠죠. 지금 저 현장을 봤을 때는 블랙박스 등등 뭐 봐봐야 블랙박스도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완전히 소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불이 났어요. 저렇게 되면 물론 당국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또 결과를 믿을 수도 없겠지만요. 저건 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하여튼 푸틴에 반대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또 정적들 독살 뭐 사고사로 추락을 했거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리스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홍차를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네. 홍차 먹고 죽은 사람이 꽤 됩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서 홍차 한 잔 딱 먹었는데 그 뒤로 못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원자력 원소인 플로늄이 그 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청산가리에 뭐 25만 배 25만 배요?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못 살아났습니다. 아니 25만 배면 그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층에서 자살한 걸로 돼 있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건 추락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총격으로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먹는 거 탄 거 조심하랬더만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심하랬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국이 주장하는 추락 사고도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도 뭐가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수상한 게 많다고 의심을 받으니까요. 지금 뭐 하여튼 추락이 돼서 죽었다고 뭐 나오잖아요. 보도도 되고. 근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비행기에 프리고진 탄 거 맞습니까? 뭐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렇게 알려는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일이 있군요. 키워드 보시죠. 특혜 환매입니다. 이른바 2019년에 굉장히 큰 사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였습니다. 당시에 환매 중단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1조 넘게 손해봤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뭐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 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라임 자산운용 관련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19년 8, 9월 중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정치권이 주목한 거는요. 환매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 그러면서 거기에요. 중진 국회의원이 대연루가 됐다. 이게 나와서 발각한 겁니다.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자, 라임 자산은요, 뭐 라임 펀드 얘기인데 지금요,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 전인 8, 9월에요. 유력 인사의 환매가 있었다는데 특혜성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의심받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조직 단체가 나오거든요. A, B. 여긴 규모가 크죠. 단체니까. 근데 한 다선 국회의원이 2억을 당시에 특혜 환매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각하죠. 이거 도대체 누군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게 이제 새로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특혜성 환매. 이거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게 2019년 10월이에요. 예.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한참 때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표한 전면 재소 조사를 한 3개 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셋 다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 한창 때 문재인 정부의 공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권에 힘센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그래서 이게 잘 팔리고 문제가 나중에 됐을 때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가
흐지부지 됐다. 뭔가, 이렇게 지금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전면 재조사를 했더니 특정한 금융회사에 200억을 다른 데는 안 줬는데 여기만 돌려줬다. 상장사 어느 기업에 또 돌려줬다. 50억. 환배가 된 거죠. 그리고 개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더라. 또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있다. 이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특혜가 되는 걸로 지금 비춰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아까 한 부원장이 나중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그러면 이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처벌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했더니 한 부원장이 뭐 그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운용을 했던 펀드의 설정 주체는 뭐 배임이든 횡령이든 여러 처벌이 가능하지만 투자자에게 줬다는 특혜로 처벌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라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 여부를 떠나서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는 국민 감정이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다, 넉넉고 있다 그냥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미리 피해를 피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 중에 주목을 해야 될 게 4개 펀드의 환매를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이들이 그 4개 펀드 전부 다를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펀드의 환매 중단할 때 다른 펀드에서 끌어와서 메꿔줬거든요. 그건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일로 전가를 한 그런 셈이 돼버리네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자, 수석 변호사. 뭐 그럼 특혜를 그러니까 환매를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증권사 환매를 특혜를 해준 증권사는요. 이거는 이제 뭐 횡령 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해준 데는 이게 증권사는 다른 펀드에 돈을 가져오고 누굴 특혜로 주면 이거는 이제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임이나 또 다른 데 돈 가져오면 횡령이나 이거는 이제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특혜를 받은 사람 있죠. 만약에 금감원 직원이 특혜로 여기 환매를 먼저 받아갔다? 이게 죄가 안 될까요? 저는 이게 뇌물로 봅니다. 금감원 직원은 영향력을 이 펀드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특혜로 환매해주면 이게 뇌물이죠. 뭔가 좀 수상하다고 당연히 느끼겠죠. 직무관에서 있으면. 근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공모이죠.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상임이나 있다면 이게 뇌물도 문제되지만 최소한 이게 없어도 특혜를 받았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게 김영란법이라든지 다른 데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지. 이게 저는 무죄가 될 수는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도 이게 수사해야 되고 그게 없더라도 김영란법이라든지 또는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다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봐요. 유기찬 변호사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글쎄 뭐그 경위가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환매 중단 조치 이후에 환매를 받은 건지 아니면 환매 중단 조치 이전에 환매를 받은 건지. 지금 알려지는 거는 그 환매 중단이 전면 중단되기 전에 미리 환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중단 조치가 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알려지기 때문에 환매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특혜 받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렇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지금 이걸 다시 환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단 조치 이전에 받았다면 그 정황을 몰랐으면 죄를 묻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모르고 나는 그냥 환매했을 뿐이다. 뭐 환매해 가세요라고 얼른 환매하세요라고 그런 그게 또 중요할 수도 권유를 있겠네요. 받고 본인이 환매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되돌받는 게 환매거든요. 나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다시 환매하고 싶어 한 것뿐이다. 그래서 금감원장 말이 이게 중단 조치 이전에 환매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모르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깰 만한 입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이거 법적으로 지금 약간 국회의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논란이 되지만 이게 따져볼 지점이 있어서 금감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뭔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이거 또 국회의원 들어갔구만. 단박에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